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을 한마디 할게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부인이 건강상 검찰 조사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퇴원했고요.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입니다.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세요?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기소되어도 끝까지 파면 안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 9시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우선 두 가지 얘기를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지금 그 펀드 투자 보고서 이 조작을 지휘한 거 아니냐, 지시한 거 아니냐는 그 혐의 때문에 사실상 입건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가 조국 그 사태 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0여 곳의 압수수색, 일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그 조국 장관의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했는데 이제 법원이 기각했다. 지금 네.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잠재적 피의자를 벌써 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 수사의 관역이 조국 장관이었다는 거를 이제 네. 한 번 더 이제 확실히 입증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만 보탠다면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순방 징크스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일 매우 중요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자칫 이제 우리 정경심 그 부인 정경심 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까지 오면 예. 순방 성과를 가리는 또 다른 순방 징크스가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를 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압수수색이 31곳에 걸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압수수색을 아마 합치면 도합 50군데 가까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어떤 혐의점을 놓고 보면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내지 방조죄, 네. 조국 장관에 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59세에 달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견주어 볼 때 닭 네. 잡는데 수 잡는 칼, 그것도 칼바늘 거의 도끼 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단 점을 네. 하늘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게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혐의점이 증거인멸 교사 내지 방조죄가 맞다면 자택주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미 증거인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네.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그 최초의 압수수색이 8월 27일인가 있었어요. 한 달 걸렸거든요. 자, 여기서 과연 정말로 뭔가 실효적인 어떤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 그러니까 털었을까? 한 차장검사가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조 장관의 자택에 의미 있는 증거가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어떤 수사에 필요한 뭔가를 찾기 위해서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깝다. 검찰이 무언가 판토마임 먹었다. 집단 판토마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지금 여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해찬 그 대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조사해서 나온 게 뭐냐. 근데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적어도 법무장관 자택을 그 압수수색하는데 우선 첫째 제가 노상 강조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함부로 영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 내용을 한번 다시 잘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의 자신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할 때 마지막 모자이크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조금 1%나 2% 부족한 게 있을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사모펀드 같은 거는 이제 훨씬 복잡한 일이니까 그 안에 있는 디스크들을 지금 분석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지금 없잖아요. 이 원본의 유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그 컴퓨터에서 모자이크해서 합성을 한 혐의가 짙은데 원본에 만약에 인주가 찍히지 않은 원본이 거기에 집에 있으면 또 그다음에 심지어 그 칼라 원본 표창장이라는 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또 박지원 의원한테 전달이 돼서 있지도 않은 박지원이 그걸 들고 나와서 청문회장에서 말하자면 그 직접 가서 이거 맞냐고까지 확인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시 정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만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법무장관이 아니면요. 부인은 이미 진작에 구속됐고 제가 지금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분도 벌써 검찰청 포털에 섰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고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결과가 뭐냐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하다고요. 저도 지금도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일면은 돼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자택을 그렇게 쉽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중을 기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데서 법무장관의 자택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다라는 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 해석도 제가 볼 때는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어떤 시간별 어떤 추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링크의 어떤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냐 익성이냐라는 얘기는 진직이 나왔어요. 근데 익성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제인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며칠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지금 또 그 오늘 그 법무장관 자택 말고도 4개 대학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들어갈 압수수색이냐? 다시 말해서 정반대의 가능성.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털었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입증할 증거물이 없어서 추가로 어떤 그 자료 확보에 들어가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이야기도 추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반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일주일 안에 결판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조금 전에 얘기하시니까. 이전 수석은 이랬잖아요. 오늘 그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조 장관에 대해서 피의자로 공식화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국 자택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랑 같이 사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 조 장관 피의자라면은 조 장관에 대한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는 표창장 얘기는요. 사실상 그 배우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제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럼 가장 어떤 부분을 조 장관 분은 일단 피의자로 가장 갖다 직접적인 오는 것은 뭐냐면 이 기자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그 펀드 운용 보고서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드 디스크 안에서 4가지 버전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서 가져온 걸 그 부인이 다시 써와라.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들어갔다. 일체 그 펀드 그 투자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건 상식에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나와서 그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거 6월 달에 받았다. 근데 며칠 전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뭐 자유심증주의 입각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100% 그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 장관과 협의 아래 이 문서를 위조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사문서 말씀하신 위조고 공직자윤리법 사문서 물론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것이 진짜 뇌관인데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전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 윤석열 그 총장이 이미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바로 그 론스타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인들한테도 뭐라 그랬냐면 사모펀드가 뇌관이라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어요 이미. 왜냐? 자기는 딱 보니까 이 그림이 딱 나오거든. 이게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러니까 자금 흐름까지 다 이제 추적이 됐기 때문에 곧 나올 겁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제가 한 3년 정도 증권시장 출입을 했었어요. 80년대 말에. 그때는 뭐 횡행했다고 이런 일들이. 그때 사모펀드 같은 건 없었어요 물론.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이거는 뭔가 그런 말하자면 증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뭐 주가 조작 그다음에 그 가장 납입해서 이 꾼들이 하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 뭔가 깔려 있다는 느낌 딱 오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 론스터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촉으로 벌써 그거는 뭐 이제 네. 그 금융 전문 총 네, 얘기를 아는 거예요. 수사 경력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정반대의 경력 하나만 그럼 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윤석열 총장이 대검 중수 일과장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법 위반죄로 전 금융감독원장 기소했다가 대법원까지 네네.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마구잡이인 부분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한 조간에서 보도된 게 뭐냐면 이 증권사 직원이 이미 제출한 그 하드디스크에서 또 하나의 파일이 발견됐다. 이게 뭐냐면 딸의 서울대 그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의 파일이 네. 발견이 됐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얼핏만 봐서는 또 이것조차도 증명서도 위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딱 십상인데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검찰이 흘린 거라면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게 컴퓨터 파일을 보면 뒤에 확장자가 있고 확장자로 네. 보면 이게 그림 파일인지 문서 파일인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게 작성된 파일인지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림 파일이라고 한다면 그 스캔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네. 거고요. 원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파일이 발견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저는 근데 거죠. 지금 근데 관련된 아니, 얘기 대해서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이 문제가 가고 있는데 조 장관이 이 관련되는 보도 등 그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 공익법센터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다.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이런 보도, 잇따른 보도에서 좀 강경하게 예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김평론가 얘기하신 거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제가 좀 보태면은 이분이 다른 거는 해명할 때 화를 안 내면서 이 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청문회 때도 아들 얘기하니까 뭐 벌컥 화를 내가지고 또 저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는요 본인이 얘기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요. 왜냐? 자, 왜 그 컴퓨터 파일에 그게 발견이 됩니까? 두 가지가 그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해명하면 돼. 이건 아니다.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힘이 안 먹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10시간간 조사받은 한인섭 거의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 발급한 기억이 없다고 사실 얘기했어, 검찰에다. 그리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다음에 자, 그 장 교수 의전 논문 당국대, 제일 저자 예. 등재해주고 서로 짬짬이로 그 품앗이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거든. 그 아들이 자기는 서울대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한 적 없는데 그 딸이 자기 것까지 갖다 주더라. 아니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 두 가지가 자기 집에서 발견됐으면 언론이 그거 당연히 위조된 거라고 의문 제기하는 게 맞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두 가지를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첫째, 합리적 추론에 의거한 문제 제기는 한인섭 교수의 고발을 경우에는 하라는 말이 내 말은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인섭 교수의 그걸 경우는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몰아갈 필요가 없다. 센터장이었는데 자 그냥 만약에 고등학생 한 명이 만약 와서 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고등학생한테 활동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실무자선에서 해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혹을 그 제로 베이스 보면 그걸 센터장이 꼭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무리해서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언론 보도라는 게 그거는 출처가 검찰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파일이 발견된 게 맞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건 뭐냐면 언론 이전에 검찰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파일을 발견한 검찰은 파일이 어떤 성격의 파일이었는지, 그림 파일이었는지, 문서 파일이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이 파일이 어떤 성격의 파일인지를 알았으면 이게 위조의 흔적인지 아닌지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다음에 뭐를 하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해버렸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런 의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저는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제기합니다. 이미 위조의 혐의를 두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얘기에 제가 간단히 반론을 제기하면은 지금 이미 청문회 장에서 주광덕 의원이 그 회신을 공개했잖아요. 고등학생이 와서 인턴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이상의 더 공식적인 기록이 뭐가 예를 있어요?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코이카의 그 몽골이나 이런 것도 코이카 처음 답변 오고 나중에 이제 그 참가 활동 확인됐다라는 뒤에 부분이 달라져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나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인권법센터가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공식 문서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믿으면 그거 어떡하지? 코이카도 처음에 국회 답변. 그럼 만약에 이제 인턴 대상 학생들이요, 그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면은요, 여러 명 복수의 사람이라면 또 몇 년 전의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 물었을 때 첫 번째 답변한 것과 두 번째 답변한 것에 기억을 다시 떠올려다 보면은 상세하고 구체화시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나 하여튼 고등학생은 대목이겠죠? 없었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밝힐 수 있죠. 오늘 검찰 이런 수사에. 어떤 그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그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그 배우자 정경식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에 대한 기소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달렸다, 강하게 했다, 아니면 원칙적으로 했다. 만약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소까지 생각을 했다. 만약에 그럼 일각에 뭐 기소를 못한다면 타격이 아닐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변곡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 그 어느 시점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네. 소환 조사는 수사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겠고 그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 방문길에 있는데 그래서 좀 일반적인 이제 지금 그 직후가 되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시점까지 저희가 여기서 점칠 수는 없는 네. 거고. 자,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변곡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법원이 만약에 청구한다면 그걸 발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나아가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까지 기소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네. 되겠죠. 아마도 마지막 그 수순은 뭐 조국 장관이 되겠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청와대는 제가 볼 때 입장을 밝히지를 않을 겁니다. 그거는 어때 이미 청와대 기조는 그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정경심 교수는 금명간에 소환될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계속 이런 식으로 출두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는 얘기까지 전달된 거 맞아요. 뭐 변호사는 부인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발부되는 가장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어렵게 얘기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법인이다 이 말이야. 두 번째가 제일 그게 사실 더 큰 건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잖아요. 근데 이 정경심 교수는 아예 자기가 증거인멸을 같이 했잖아요. 그 PC 빼돌리고 자기 사무실 PC 집안 PC 근데 교사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당장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뭐 저번에 내가 얘기한 다음에 예, 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은 당연히 신청할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은 그 제가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점으로 볼 때 그 거의 확실히 발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 특히 저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유예요. 김준호 반론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 짧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첫째는 그 필리핀으로 그러니까 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구속영장 발부 안 한 사례가 있죠. 예. 이번 그 코링코와 관련해서 그건 주범이 아니라는 부분이 이유잖아요.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저번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자 결과적으로 인멸이 되지를 않았어요. 하드디스크나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이미 제출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미 제출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한투 직원은 하드디스크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네. 소유자가 정경심 교수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의 허락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하는 것은 증거물로서의 능력이 없다라고는 법적인 해석도 있어요. 따라서 한투 직원이 그 하드디스크를 이미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가 내지 허락이 있었는가는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네. 사안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증거인멸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00% 단정해서 이야기할 그러니까 부분은 요 아니다. 얘기 이건 한 뭐냐면 증거 아니 예. 근데 그래도 이건 팩트가 틀렸기 예.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사실은 그냥 주장이지.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디스크를 본인이 갖고 있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냈으면 그건 이미 제출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말만 이미 제출이지 사실상 검찰이 압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해석이에요. 이 대학에 CCTV가 없었으면 이거 다 없어졌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한투 직원 차에 있는 걸 누가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거는 비밀적 가정이시죠. 검찰이 왜 가정이에요? 사실인데. 예, 아무튼. 그다음에 집에 가서 PC 가져온 그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건 이미 제출이 아니고 오죽하면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이 한투 직원의 피트니스 센터 사물 보관함에 넣은 거를 오죽급하면 검사가 같이 달려가서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압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의 제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대한 증거인멸 교사이기 때문에 영장 100% 발부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알겠습니다. 영장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가 지금 중간에 말을 끊어갖고 지금 넘어갔는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걸 얘기하려다 말은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그 기소하겠다는 입장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조국 장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조국 장관 문제에 관해서 네. 윤석열 총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분의 문자를 봤어요. 문자를 직접 옆에서 보셨나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압수수색한 직후에 서로 이제 나눈 거라는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자에 대한 동물적 감각을 그 발동하는 거는 그 검사의 숙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저걸 걸고 하겠다, 직을 걸고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그때 표명을 이미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그 그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증거 뜻으로 수사 해석이 아니죠. 다 그럼 이 얘기 그럼 그러니까, 여기 그럼 결국 동물적 감각이라는 거는요. 증거에 입각한 수사보다는 아까쯤에 우리 정치부 기자일 때 촉처럼 이 검사로서의 촉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아니 되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노상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아무거나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자도 아무거나 취재해서 아무거나 기사 쓰지 않잖아요. 딱 볼 때 알겠습니다. 뭔가 이거 김종배 씨는 뒤에 컴컴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취재해 보자. 이래서 취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종배 그러니까 빛 비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뒤에 빛 비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저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찰의 초기 어떤 그 수사 그러니까 저기 착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표적 수사의 어떤 그 혐의가 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동관 전 수석께서 누구하고 그러니까 오간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메시지 내용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국 장관을 타깃 삼은 표적 수사의 어떤 그러니까 저기 의구심을 더 입증해주는 방증일 수도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고 아니, 생각해요. 표적 수사를 해도 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잡혀요. 왜 표적으로 삼아서 정치 표적이 기획 된 수사를 거예요. 왜 이게 하냐고.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양반 장관만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장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지. 그러니까 드러난 게 없었으면 지금 다 저 면피됐을 거고 또 앞으로 면피되면 윤석열 씨가 책임지고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켜본 분들이 자꾸 그렇게 뭐 예단해서 할 건 없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검사는 반드시 합리적 추론에 입각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리고 고발을 했잖아요. 다 저희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수사하네요. 알겠습니까? 야당에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감론을 박아다 항상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검찰 수사를 결과를 그래서 지켜보자. 아니야, 나뭐 지켜보나 만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예단하지 하나 말한 말라면서요, 얘기지. 조금 전에 검찰 이제 수사를 예단 하는 얘기할 거는. 때 이제 뭐 영장 발부에 대한 것도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이제 세세히 소장을 보고 이제 판단하겠지요.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또한 합리적 예측을 안 저희가 하고 이번에 합리적 예측. 합리적 예측. 검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권, 뭐 지난번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조 장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일날 밤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소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었고요.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건 가정인지 저희가 얘기할 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조 장관에 대한 기소가 안 되면 윤 총장은 타격을 받을까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봤죠. 만약에 그 당연히 조 장관에 대한 기소가 아예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타격을 받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뭔가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조국 장관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 털었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은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 부분 이전 수석도 공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소와 재판을 자꾸 지금 기소를 기소 얘기 그러니까, 첫 아니, 단계를 그러니까 했어요. 우리가 조금 거기서 이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데 기소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소까지는 저는 분명히 간다고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은 뭐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려면 7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 지금 제가 여기 적어 갖고 왔는데 다 저 국어에서 얘기하는 게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한 것만 해도 7개가 넘어. 그러니까 청문회 자리 뭐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사모펀드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사모펀드 처음부터 얘기했고 또 지금도 이제 그것이 뇌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연 몰랐을까? 이게 첫 점이거든요. 네. 근데 법원의 판단이 지금 몇 개 바뀌었어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그 저 전 금감원장 얘기하셨는데 그 사례 저도 아는데 그 뒤에 강화가 됐다고 공직자윤리법이. 그래서 본인뿐 아니고 가족도 투자를 못하게 바뀌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투자. 그게 첫째고. 네. 둘째는 뭐냐면 지금 법원의 판례가 말하자면 지금 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 지난번에 그때도 나왔지만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니라 운명 공동체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추정상 알았다고 보고 수사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나 나중에 이 양반이 워낙 형사소송법 전문가니까 잘 방어해서 대법원 가서 무죄 받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알 수가 있나. 진행자의 그러니까 권한을 약간 침범해서 월권하면 또 오늘의 결론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네? 법원의 일단 판단까지 너무 지켜보자. 나가지 말고 지켜보자. 법원의 이렇게 내리시죠. 판단까지 지켜보자. 법원 판단까지 뭐 너무 어렵다. 일단 그만둔 다음에. 정근데 좀 얘기하다 듣다 보면 특이한 것이 그 조금 전에도 저희 이제 모니터도 올라오는데요. 그 조금 전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전자를 좀 붙이는 전자를 게 꼭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소홀해서, 같고요. 예. 이 조장을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서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제 공식 입장이 이제 없는 상태인데요. 이 아무래도 미국 순방을 떠난 대통령 입국에 맞춰서 입장에 내놓지 않을까라는 여부도 주목이 되지만 조금 전에 김평론가는 제가 볼 때는 검찰 그 수사 이후에 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 일정과 청와대 입장 발표는 저건 상관관계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진전 것은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온다고 해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것까지 겨냥을 한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대통령 부재 중에 그래도 수사를 빨리 진척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저는 하리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경심 저 교수가 소환돼서 혹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혹시 구속 기소되면 그거와는 관계없이 저는 이제는 진짜 거취 표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의 염치의 문제지. 그리고 우선 이거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외신들 뭐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주간지 이런 데서 저 양파를 담아내기라 그러잖아요. 담아내기 장관이다. 왜냐하면 또 이 양반이 죽창 들고 그러면서 반일 그거를 부추겼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일본 언론 인용은 별로 적절하지 그러나 않겠어요. 부끄럽다 이거죠. 뭐 깨끗하고 자랑스러우면 왜 개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일본 언론이 조국 장관 수사를 그렇게 집중 보도하는 데는 단순히 궁금해서 이런 건 아닌 건 우리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 시도일 수도 있다는 어떤 함의를 말씀하셨고요. 거기다가 조국 장관이 이른바 한일전 때 이제 계속 입장 표명을 한 부분들에 대한 억하심정.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이런 것도 좋다는 빨리 있다고 저는 봐야 빨리 돼요. 정리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다는 오케이. 말씀이에요. 거기는 네. 저도 동의해요.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면 그까짓 거 누가 부끄러운 건 신경 쓰겠어요. 모르겠지만 빨리 끝내는 건 좋습니다. 네. 네, 한국당은 조국 장관 관련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또 장관 직무집행 정지 뭐 이런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서 이 황교안 대표가 동시 특검 카드까지 좀 선을 보였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이야기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자녀, 조국의 자녀, 또 저와 우리 나 대표의 자녀 다 특검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이 얘기 자꾸 끌어갈 일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피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권의 최고 지도부의 어떤 아들딸 이야기에 대한 동시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국민들 좀 낯설 수도 있고요.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첫째 이미 민주당은 일축했잖아요. 일고에 같이 두면 일축을 했는데도 저 얘기를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현 가능성보다는 어떤 정치적 저의, 목표, 전략, 뭐 흔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실책이에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살리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른바 이제
끌고 들어간다. 이른바 물귀신 작전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치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는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면 우리가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만약에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판단착오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리마인드가 돼요. 그러니까 듣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화두에서 빼는 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자기들이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첫째.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라 얘기 안 하겠는데 자꾸 특검 꺼내면 지금 검찰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 나면 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건데? 저는 이런 점에서 뭔가가 지금 그 끌려가고 뭔가 급하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묘한 카드가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적시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의견이 다르네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싸울 땐 센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이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저 따님 그 해외 의주 의혹 그 시중에서는 이것도 수군수군 굉장히 아직도 퍼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 저 경기지사도 이 문제 슬쩍 거론했더니 뭐 풍향이 확 바뀌었다. 친문들이 비판 안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나경원 그 지금 원내대표의 원정 출산 의혹 같은 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특검해 보자. 저 얘기하니까 내가 보기엔 일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걸고 넘어가야 일축이 되는 진화가 되는 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휴화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 따님하고 아드님 문제를 그 여권에서도 그렇게 잘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 나경원 원내대표 아무리 진화하려고 해도 진화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될까? 악플 때문에 안 돼요. 악플 때문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 원정 출산 아니냐면서 뭐 LA 한인타운에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산후조리원이 설립된 건 2000년이고 우리 아들은 1997년에 태어났다. 전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산후조리원의 설립 연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 조사력과 정보력이라고 한다면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들려드리면 병원 가서 출생증명서 끊고 가족관계 등록부 끊어서 그냥 제시하면 만사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미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몇 년도에 설립했는데 우리 아들은 출생 연도가 아니니까 안 맞는다. 왜 이런 식으로 애둘러 가냐고요. 도대체.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명이 될 거로 봐요. 또 규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하루 이틀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뭐 무슨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허위 정보 퍼뜨리는 사람들을 다 고소 고발하겠다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출석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지켜보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이중국적이라는 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한 해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좀 압수수색하는 등이요. 고강도 수사가 계속되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요. 이 문제에서 강하게 좀 반발하면서요. 민부론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한번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국부 경제에서 민부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폐기 처분된 747과 같은 또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습니다. 민생이 빠진 민부로는 명백히 가짜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형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저성장과 소득 격차 악화 등 한국 경제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민부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를 두고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거는 사실상 이번 정부가 아니고 이미 지난 보수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다. 라면서 인식부터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좀 강하게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그 다른 당 평가내에서 다시 되풀이 안 하겠고 짧게 2개만 말씀드리면 김두관 의원이 나섰습니다. 네. 민부로는 원래 내 건데 용어부터가 2006년부터 내가 쓴 건데 왜 지금 도둑질해 가냐 이 이야기를 제기를 했고요. 그 확인 안 한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나와서 이건 민부론이 아니라 민폐론이다 또 오늘 이렇게 했어요. 예. 왜 민폐론이냐면 보면은 지금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을 70%로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최저임금 동결하겠다. 그다음에 근무와 성과 불량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그 강문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최저임금 동결과 그러니까 불이익하고 도대체 그러면 그 중산층 비율 70% 견인하고 그다음에 5만 달러고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냐. 결국은 이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민폐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뭔가 충돌, 총론과 강론이 항상 어떤 어깃장이 날 때가 종종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속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뭔가 구성의 모순에 빠져버린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중도로 수렴하고 있어요. 사실은 좌회 정책, 우회 정책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금 이건 저는 5.17 747과 다르게 5.17이라고 이제 747. 그런데 지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사실 그거는 흔히 뭐 경제학계에서 듣보잡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별 뿌리도 없고 사실 임금 주도 성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ILO에서 얘기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 차원에서 제기한 안티테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다듬어야겠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단순히 시장의 기능이나 어떤 민간의 소득주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 창의적인 민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들의 사다리가 조금 아직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발표하는 퍼포먼스 신 스티브 잡스라고 황 스티브 잡스 그게 오히려 그래도 참신하게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바지에 까만 옷 입고 나오지 왜 또 저렇게 청바지까지는 아직 안 입으신 건데 머리 깎은 김에 그런 또 퍼포먼스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뭐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총선용이죠, 총선용. 근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총선용 얘기하면서 주목한 것이요. 바로 당무 감사위원 9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내 리더십을 좀 다잡으면서 공천 물갈이로 좀 이어지려는 장악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본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냐면 김병준 비대위 체제 때 임명했던 당무 감사위원 15명을 전원 물갈이하면서 9명으로 줄이고 그 9명을 모두 황교안 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이 당무 감사 결과는 공천의 이제 점수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공천 여부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사실은 생사 여탈권을 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내년 아마 이제 봄에 있게 될 공천 국면에서 확실하게 대표로서의 지분과 이런 걸 가지면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 어떤 지도 체제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총선 전에 공천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로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봐야죠. 예,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고요. 이제 12시간 좀 지나게 되면은 유엔 총회 일정으로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9번째 정상회담을 갔는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했고요. 북한도 현명한 결단이라고 맞장구를 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내일 정상회담에서 효과적인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두고는 봐야 되지만 이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워딩들을 보면 결국 별 수 없이 중간선에서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이 이제 양쪽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때 미들딜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굿 이너프 딜도 되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혼란스럽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 포괄적 그렇죠. 포괄적 이행, 단계적 이행 그렇죠. 그러면서 단계적 이행에 동시 병행 말하자면 제재 완화나 나머지를 같이 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가 아니고 1대1이 아니고 이렇게 패키지로 좀 묶어서 그게 이제 미들딜이라는 거였거든요.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저희의 걱정은 혹시라도 이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핵 군축 회담으로 가는
말을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이 이야기는 저희가 좀 내일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요.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눈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석부터 한번 띄우겠습니다. 예, 머리카락에 매달린 칼날, 그 유명한 다모클레스의 그 검이라는 히랍 신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네. 권자 위에는 항상 그 머리카락 한 올로 이렇게 그 달려 있는 칼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지면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권력 근처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너를 우리 조국 수석이 잠깐 잊어버린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난사의 끝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 우리가 난사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도대체 뭐가 될지, 그 끝이 뭐가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결과는 좀 지켜보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호 수석은 칼날 얘기했고요. 김종배 수석은 난사면 총이 같아요. 총기류 센 거 같아서. 아닌가요? 그러네요. 근데 잔혹함에 따라서는 뭐 상대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용우의 뉴스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오후 2시 25분쯤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